자, 구간 추정입니다. 구간 추정은 저렇게 이제 구한 값을 가지고 얘가 얼마예요?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구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차를 95% 수준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95%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경우에는 Z값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Z값을 알아요? 아니요. 표준 편차를 알아요? 몰라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죠? 알면 왜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가 안 되죠? 저거는 뭐냐? 우리가 앞에 통계학자들이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어렵게 설명하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쓴 거예요. 이론 분포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저건 거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실제로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 값을 설명하기 위해서 Z를 먼저 설명해주고 설명하는 게 쉬우니까 앞에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근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모릅니다. 실제로는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려고 하는 건데 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알면은 가능은 한데 실제로는 이걸 안 쓰고 밑에 걸 씁니다. 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되면 중요한 분포가 있죠. 뭐냐면 스튜던트 T 분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Z 분포랑 똑같아요. Z가 무슨 말이라 그랬냐면 발자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T도 뭐예요?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T는 표본을 우리가 구해서 쓸 때 쓰는 발자국을 T라고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Z값보다는 거의 다 무슨 값을 써요? T라는 말을 쓰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T라는 분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분포랑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은데 뭐에 따라서 조금 바뀌냐면 데이터 개수. 데이터 개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표본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정규 분포랑 똑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T 분포는 정규 분포랑 똑같은데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표본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는데 표본의 개수가 일정 수가 넘어가면 정규 분포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본의 개수를 몇 개 이상 써요? 여기 보면은 30개 이상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120개에서 150개 이상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정규 분포랑 거의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을 많이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연구들은 보면 보통 한 100개 이상씩은 다 뽑아요. 어떤 연구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모양이. 다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틀려진다는 건데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런 표를 옛날에는 다 갖고 썼는데 요즘은 이거 안 쓰죠? 뭘로 써요 다? 엑셀이라든가 SPSS에 다 구하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걸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다 시스템이 알아서 다 구해줘요. 자동으로 얘가 모일 때 몇 개.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DF라는 게 있어요. DF가 자유도라는 의미인데 통계학에서는 뭐냐면 데이터 개수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5개예요? 10개예요? 100개예요? 이게 얘기예요. 자유도가 데이터 개수입니다. 거의. 자, 그랬을 때 이 데이터 개수가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T가 0.025 5%니까 반반이니까 0.025죠? 자, 그랬을 때 1.96 우리가 알고 있는 Z값이 1.96일 경우가 어떻게 돼요? 120개가 넘어가면 1.96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개 이상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분포랑 비슷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샘플 개수는 100개 이상 많이 구하세요. 시간과 돈이 되는 대로 많이 구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경우에는 Z값을 쓰는데 실제로는 모를 경우니까 우리는 요걸 쓰는데 T가 대신에 뭐를 썼냐면은 표본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갖다 씁니다. 요게 이제 바뀝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말로 막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이제부터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를 알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자, H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때 평균 연비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표준 연비를 계산해서 표본 10개를 뽑았어요. 10개를 뽑아서 자동차를 해서 돌려봤더니 15km/L가 나왔어요. 지금 연비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돌려봤더니 10개 뽑았더니 15km/L가 나왔어요. 근데 표준 편차는 1.5km라고 알려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르죠. 알면 왜 연구해요?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쉽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구해보고 나중에 좀 요 다음번 예제는 몰랐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때 95%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구합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예요. 뭐냐면 뭐냐면 평균. 뮤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어떻게 돼요? 이 값으로부터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Z는 뭐냐면은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몇 퍼센트 신뢰 구간이에요? 확률로 95%라고 정해졌죠. 95%는 발자국은 몇 발자국이에요? 자, 확률이 95%일 때 발자국은 몇 발자국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뭐라 그랬죠? 1.96. 자,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발자국은 무조건 몇 발자국이에요? 1.96발자국. 두 발자국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두 발자국일 때가 95.44니까 0.44를 빼기 위해서 1.96을 쓴다고 그랬어요. 1.96의 의미가 뭐예요? 발자국이에요. 몇 발자국이냐? 발자국은 뭐죠? 표준 편차예요. 자, 잊어먹지 말아요. 자, 평균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느냐예요. 뭐가요? 데이터들이. 지금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는. 평균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느냐? 두 발자국 떨어져 있다. 몇 퍼센트가요? 전체 데이터의 95%가 두 발자국 이내에 다 들어가 있다. 그게 오차범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구할 때 뭐를 알면 돼요?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구할 수 있죠. 왜요? 발자국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미 95%라고 우리가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발자국은 무조건 몇 발자국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96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는 1.96이에요. 그냥 여기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지. 1.96이고요. 얘가 뭐예요? 두 발자국인데 한 발자국이 몇 센치야? 몇 킬로그램이야? 몇 미터야? 이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갖다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15km per 미터인데 발자국은 몇 발자국이에요? 얘는 정해져 있죠?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1.96이라고는 정해져 있어요. 1.96 정해져 있고요. 얘는 보폭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표준 편차를 쓴다 그랬는데 자, 지금 우리가 구한 표본을 구했으면 표본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 개수만큼 밑에 나눠주라 그랬죠? 루트 10으로 나눠줬으니까 두 발자국인데 곱하기 얘를 해주면 요만큼이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 아, 리턴은 연비는 내가 정확하게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아마 14.07km per 리터나 아니면 15.93km per 리터 그 사이에 이 우리가 만든 자동차의 연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독자들한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 N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값을 알려줘야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값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평균으로부터.